오후 4시 역사의 무게가 내려앉은 서울의 심장부 경복궁 광화문 앞 광장은 평일 늦은 오후에 햇살 아래 미묘한 활기와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다. 빌딩 숲 사이로 간신히 스며든 햇살은 웅장한 궁궐의 처마와 단청에 부딪혀 부드럽게 부서졌고 멀리 보이는 북악산의 능선은 병풍처럼 도시를 감싸 안고 있었다. 광장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오갔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 유모차를 빌며 한가롭게 산책하는 시민들, 그리고 강지우. 강지우는 28, 국내 최고 로펌 중 한 곳에서 가장 촉망받는 변호사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초침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와 완벽하게 재단된 슬랙스, 그녀의 지위를 암시하는 명품 토트백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손목시계는 이미 4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광화문 근처 대형 로펌 본사에서 열리는 그녀의 커리어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파트너 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10분. 평소라면 택시를 탔겠지만 예측 불가능한 서울의 교통체증 앞에서 그녀는 지하철을 선택했고 그마저도 예상치 못한 연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젠장. 작게 욕설을 내뱉은 그녀의 시선이 광장 한쪽에 처진 통제선 너머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지름길 같은 공간에 꽂혔다. 평소라면 절대 생각지도 않았을 무단 횡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1분 1초가 아쉬웠다. 저 길로 가로지르면 적어도 5분은 단축할 수 있을 터였다. 문제는 그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수문장이었다. 화려하지만 위험 있는 조선시대 군복 차림의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미동도 없이 서서 궁궐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넘을 수 없는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초조함 앞에서는 무의미한 배경 소음일 뿐이었다. 규칙? 지금 내 상황에서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잠깐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녀는 망설임을 떨쳐내듯 통제 로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우가 날렵하게 몸을 숙여 붉은색 통제 로프 아래로 발을 들여놓으려는 순간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움직임을 붙잡았다. 멈추십시오.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듯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지우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예상대로 조금 전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수문장이었다. 그의 이름은 박진수, 계급은 상사였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늠름한 풍채와 달리 눈가에는 만성적인 피로감이 옅게 배어 있었다. 훈련된 대로 표정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굳게 담은 입가에는 반복되는 근무와 일부 무례한 방문객들에 대한 희미한 염증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여기는 통행 금지 구역입니다. 즉시 섬 밖으로 물러나 주십시오. 박 상사는 지우의 값비싼 옷차림이나 다급해 보이는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규정만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지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예상했던 제지였지만 막상 부딪히니 불쾌감이 치밀었다. 아, 네.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아주 잠깐이면 되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안 될까요? 최대한 공손함을 가장하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짜증과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식의 특권의식이 묻어났다. 박 상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지우를 지나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규정상 안 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다. 이 사람,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할까?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속으로 불평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변을 휙 둘러보았다. 몇몇 관광객들이 흥미롭다는 듯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들이 의식되자 그녀 안에 오만함이 고개를 들었다. 세상에 융통성이라고는 정말 눈곱만큼도 없으시네요. 그녀의 말투는 차갑게 변했다. 이봐요, 수문장님.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 개념도 없이 그저 서 있기만 하고 내 1분이 당신 하루 일당보다 비쌀걸요?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했다.
오직 눈앞에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박 상사의 미동 없던 얼굴 근육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지우에게 향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읽기 어려웠다. 하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자신도 모르게 꽉 쥐었다 펴는 주먹에서 그의 내면에 쌓여가는 분노가 느껴졌다. 그는 다시 한번 이전보다 조금 더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즉시 물러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지우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조치? 뭘 어쩌겠다는 거죠?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어요? 길 좀 빨리 가겠다는데 이게 무슨 국가 반역죄라도 돼요? 그녀는 일부러 더 과장된 몸짓으로 양팔을 벌리며 소리쳤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어디 나를 체포라도 해보시든가. 이제 주변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다. 몇몇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한국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내용은 비슷했다. 저 여자 왜 저래? 수문장 불쌍하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냐? 지우는 그 시선들을 오히려 즐기는 듯했다. 마치 자신이 정의로운 투사라도 된 것처럼, 꽉 막힌 관료주의에 맞서 싸우는 시민 대표라도 된 것처럼 착각에 빠졌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박 상사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녀의 어깨가 의도치 않게 혹은 반쯤은 의도적으로 박 상사의 팔뚝에 세게 부딪혔다. 비켜요. 그 순간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압축되어 있던 용수철이 한계점을 넘어 튕겨나가듯 박 상사의 내면에 쌓여있던 분노와 스트레스가 폭발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지우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위협적이어서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어딜 그냥 지나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건조하거나 기계적이지 않았다. 분노로 잔뜩 쉬어 터져나올 듯한 고함이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은 이글거렸다. 그는 지우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소리쳤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공무집행 중인 군인한테 할 짓이야. 여기가 당신 안방인 줄 알아. 그는 손가락질을 하거나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벌한 기세와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위압감은 그 어떤 폭력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지우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방망이 질쳤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높은 하이힐 때문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과 최신형 스마트폰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차가운 돌바닥 위로 나뒹굴었다. 순간 광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웅성거리던 관광객들도 지나가던 행인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지켜보았다. 정적 속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것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셔터 소리뿐이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수십 대의 렌즈가 일제히 넘어진 지우와 분노에 차 씩씩거리는 박 상사를 향해 있었다. 박 상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그의 눈빛에 떠올랐던 살기는 당혹감과 뒤늦은 후회로 빠르게 바뀌어갔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근처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다른 수문장들과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즉시 달려왔다. 그들은 넘어진 지우를 부축하고 박 상사를 제지하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난 지우는 그제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지만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다. 이 사람 뭐예요? 지금 나한테 폭언하고 협박했어요. 똑똑히 봤죠? 다들 증인이에요. 당장 이 사람 고소할 거예요. 폭행, 미수, 협박, 모욕 싹 다. 그녀는 흩어진 소지품을 주워 담을 생각도 못한 채 손가락으로 박 상사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침착하게 지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내 변호사한테 당장 전화할 거야. 당신들 이 사람 신원 확실히 확보해요.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박 상사는 상관으로 보이는 다른 군인의 지시에 따라 아무 말 없이 근무 위치에서 벗어나 뒤쪽으로 물러났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평생 군인으로서 지켜온 명예와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차라리 지우가 자신을 때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랬다면 상황은 훨씬 단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선을 넘었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임을 직감했다.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다. 누군가가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었고 경복궁 수문장 분노 폭발, 광화문 갑질녀 참교육, 수문장도 사람이다 같은 자극적인 해시태그와 함께 순식간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 영상은 박 상사가 지우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장면, 그리고 지우가 겁에 질려 뒷걸음치다 넘어지는 모습, 바닥에 나뒹구는 그녀의 소지품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와, 저 여자 말투 진짜 살벌하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아무리 그래도 군인이 민간인한테 저렇게 소리 지르고 위협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것도 근무 중에. 영상 앞부분은 없나요? 저 여자가 먼저 엄청 도발했을 것 같은데. 수문장님 힘내세요. 오죽했으면 저러셨을까. 둘 다 잘못했네. 한 명은 갑질, 한 명은 분노 조절 실패. 저런 사람들 때문에 멀쩡히 근무서는 다른 분들까지 욕먹는다니까. 근데 저 가방이랑 폰 엄청 비싸 보이는데 제대로 물어줘야 할 듯. 여론은 무례한 갑질 여성을 비난하는 쪽과 근무 중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수문장을 비판하는 쪽으로 격렬하게 나뉘었다. 사건의 본질보다는 각자의 감정과 편견에 기반한 비난과 옹호가 넘쳐났다. 언론사들도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뉴스 메인 화면은 온통 경복궁 수문장 논란 관련 기사로 도배되었다. 지우는 경찰 조사를 받고 로펌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사무실 분위기는 싸늘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파트너 회의는 당연히 참석하지 못했고 로펌의 고위 관계자들은 그녀의 경솔한 행동이 회사 이미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 자격과 인맥을 총동원해 박 상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 여론과 싸늘한 동료들의 시선 앞에서 깊은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갑질 변호사로 낙인 찍고 있었다. 박 상사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국방부 감사실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지우의 지속적인 도발과 모욕인 언사가 있었음을 항변했지만 근무 중 민간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 자체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가 속한 부대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왕실 수문장이라는 상징적인 직책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었다. 그는 어쩌면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해야 했다.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 시간이 흘러 사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리가 진행되었다. 강지우는 경범죄처벌법상 통제구역 무단 침입 혐의가 인정되어 즉결 심판에 넘겨졌고 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에겐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전과가 생겼다는 사실과 함께 갑질 변호사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다. 그녀가 속한 로펌은 이미지 쇄신을 위해 그녀에게 장기 휴직을 권고했고 이는 사실상의 좌천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성공과 인정은 한순간의 오만과 경솔함으로 인해 신기루처럼 멀어져 갔다. 그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자신이 무시했던 규칙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지 희미하게나마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박진수 상사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고심 끝에 그에게 감봉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불명예 제대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그의 군 경력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수문장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한직으로 발령받았다. 한때는 국가와 전통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깊은 회한과 자조로 흐려져 있었다. 그는 지우의 도발이 부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술에 취해 동료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때 그냥 딱 한 대 맞았으면 속이라도 시원했을 텐데.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하지만 경복궁 광화문 앞 그 자리에는 여전히 새로운 수문장들이 묵묵히 서서 궁궐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같은 근엄함과 함께 어딘지 모르게 더 깊어진 경계심과 긴장감이 어려 있는 듯했다. 관광객들은 여전히 그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감탄했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말을 걸거나 선을 넘으려는 시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들의 불미스러운 충돌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 의식과 갑질 문화,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들의 인권 문제, 그리고 전통과 규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명확히 단정하기 어려운 씁쓸한 뒷맛을 남긴 사건이었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 상처와 후회뿐이라는 교훈을 서울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한낮의 소동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화려한 단청 아래 묵묵히 서 있는 수문장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어 보이던 어느 가을날의 풍경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지우는 휴직 기간 동안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앞섰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박 상사의 과잉 반응과 세상의 마녀사냥식 비난이 더 부당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조롱뿐이었다. 그래서 뭘 잘했다는 건데? 변호사식이나 돼서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돌아보게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그동안 성공만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놓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무관심,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사소한 규칙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한 생각,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은연중의 멸시. 그것들이 결국 자신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깨달아갔다. 그녀는 그날 박 상사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갔던 깊은 피로감과 분노를 떠올렸다. 그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일 수 있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박 상사가 근무하는 부대로 연락을 시도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부대 측에선 이미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당사자가 만남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지우는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낙담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대신 익명으로 군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속죄 방식이었다. 휴직이 끝나고 로펌에 복귀했을 때 지우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전히 유능하고 야심 있는 변호사였지만 이전의 날카롭고 차가운 분위기는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승소율이나 수임료에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변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점차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물론 광화문 갑질녀라는 꼬리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 Current Part Characters 1600 Total Characters 1247 박진수 상사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한직으로 밀려난 그는 처음에는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에 시달렸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가정 불화도 겪었다. 아내는 그의 잦은 음주와 무기력한 모습에 지쳐갔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그는 모든 것이 그날 그 여자 때문이라고 원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부대 도서관에서 심리학 관련 서적을 접하게 되었다. 분노 조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감정 노동자의 고충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누적된 직무 스트레스,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그날 강지우의 도발이 방아쇠가 되어 터져나온 감정 폭발.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비단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군 내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전문가의 도움과 동료 장병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비록 예전처럼 화려한 제복을 입고 대중 앞에 서지는 못했지만 그는 새로운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동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었다. 그는 술을 끊었고 아내와 아이들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작은 행복들을 찾아나갔다. 언젠가 그는 부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군복은 우리의 자부심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갑옷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갑옷 안에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인이기 이전에 감정을 가진 한 명의 인간입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동료 장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른 후 강지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 활동으로 명성을 얻어 작은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박진수 상사는 상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군 복지 관련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군인이었지만 그의 역할은 누군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치유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어쩌면 평생 다시 만날 일이 없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날 경복궁 앞에서 벌어졌던 짧지만 강렬했던 충돌은 두 사람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한 사람에게는 오만함에 대한 혹독한 대가이자 성찰의 계기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통제되지 못한 분노의 결과이자 새로운 길을 찾는 전환점이 되었다. 오늘도 경복궁 광화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누군가는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누군가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며 또 누군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붉은 제복을 입은 수문장들이 굳건히 서 있다. 그들의 존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이자 우리에게 존중과 질서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는 듯하다. 강지우와 박진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구나 때로는 강지우처럼 자신의 편의와 목적을 위해 규칙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무례하게 굴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또 때로는 박진수처럼 억울함과 스트레스 속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해 버릴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한 걸음 멈추어 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날의 사건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서울의 하늘 아래 수많은 이야기가 교차하는 광장에서 우리는 오늘도 서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존중을 표했는가? 당신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바람이 광장을 스치고 지나가며 마치 오래된 역사의 속삭임처럼 그 질문의 무게를 실어 나르는 듯했다. 그날의 영상은 여전히 인터넷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가끔 알고리즘에 의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때면 사람들은 잠시 그 사건을 기억해내고 짧은 댓글을 남겼다. 아, 이 사건 둘 다 안 됐지. 요즘도 저런 사람들이 있으려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의 자극적인 면모는 희미해지고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고뇌와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더 부각되기도 했다. 몇몇 대학에서는 사회학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고 어떤 작가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단편 소설을 쓰기도 했다. 이렇게 그날의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강지우는 가끔씩 일부러 경복궁 근처를 찾았다. 변호사 사무실이 그 근처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면 그곳을 찾아 잠시 걷곤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멀찍이 서서 묵묵히 근무를 서는 수문장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고된 노동과 감정의 무게를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을 보며 그날의 자신을 반성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지곤 했다. 한 번은 휴가를 나온 듯한 젊은 군인들이 수문장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았다. 수문장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주 잠깐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박진수 상사는 이제 박진수 상담관으로 더 많이 불렸다. 그는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 장병들에게 단순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 덕분에 여러 명의 장병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가끔 TV 뉴스에서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 장면이 나올 때면 그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며 복잡한 감회에 적곤 했다.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지금의 삶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느덧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었다. 강지우는 이제 중견 변호사로서 법조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그녀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에 힘썼고 몇몇 시민단체의 법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광화문 갑질녀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 대신 인권 변호사라는 존경의 의미가 담긴 별칭이 따라붙었다. 그녀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에게 항상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박진수 상담관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오랜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 후에는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두 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대학생이 되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비록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끔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며 만약 자신이 그때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다면 혹은 강지우라는 여성이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곤 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을 그는 이제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연결될 뻔한 순간을 맞이했다. 강지우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한 군 인권센터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박진수 상담관이 군 내부 전문가로서 초청받게 된 것이다. 행사 당일 강지우는 발표자 명단에서 박진수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순간 숨을 멈췄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소속 부서와 직책을 확인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를 만나야 할지 아니면 피해야 할지 고민했다. 같은 시각 박진수 역시 세미나 참석자 명단에서 강지우 변호사라는 이름을 보았다. 그녀가 그 강지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자 그의 마음 역시 복잡하게 요동쳤다. 그는 그녀를 만나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지나쳐야 할까. 10년 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세미나가 시작되고 강지우는 발표를 위해 단상에 섰다. 그녀는 청중석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저만치 뒤쪽에 앉아있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강직해 보이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박진수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다. 박진수는 살짝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고 강지우 역시 긴장 속에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이 10년 만에 나눈 첫 대화이자 어쩌면 마지막 대화일지도 몰랐다. 강지우는 준비한 발표를 차분하게 이어갔다. 군 장병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진심 어린 주장은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박진수의 자리 옆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담관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진수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변호사님 발표도 인상 깊었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많은 감정들이 함축되어 있는 듯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서로의 현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듯한 미묘한 분위기였다.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지우는 일부러 박진수와 마주치지 않으려 서둘러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박진수 역시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조용히 자리를 떴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화해의 말을 건네지 못했다. 어쩌면 그것이 최선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각자의 삶은 너무 많이 변했고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터였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과거의 잘못을 딛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뒤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그리고 잘해왔어. 그걸로 된 거야. 지우는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진수 역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강지우 변호사를 만났던 이야기를 했다. 아내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이제 정말 다 지난 일이네요. 당신도 그분도 각자 잘 살아가고 있으니 다행이에요. 그는 아내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서울의 풍경도 조금씩 변해갔다. 광화문 광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고 경복궁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양해졌다. 인공지능 가이드가 등장하고 증강현실 체험 프로그램이 생겨나는 등 기술의 발전은 역사의 공간에도 스며들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여전히 그 자리에는 조선시대의 복식을 갖춰 입은 수문장들이 늠름하게 서 있었고 그들의 존재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국내 최고의 인권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꼽히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 능력과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 법조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잊지도 않았다. 그 기억은 그녀가 항상 겸손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일종의 탓과 같은 역할을 했다. 박진수는 군에서 명예롭게 정년 퇴임했다. 그는 퇴임 후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상담센터를 열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의 진심과 헌신적인 노력은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고 센터는 위기에 처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가끔 센터를 찾아온 아이들에게 자신의 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화려한 영웅담이 아니라 실수하고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섰던 평범한 인간의 이야기였다. 아이들은 그의 솔직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10여 년 전 경복궁 앞에서 벌어졌던 그 불미스러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다. 설령 기억한다 해도 그것은 그저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지나가는 가십거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보이지 않는 파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존중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며 동시에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다. 작은 무례함이, 순간의 감정 폭발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오늘도 서울의 하늘은 높고 푸르다. 경복궁의 담장 너머로 보이는 빌딩 숲은 여전히 치열하게 돌아가고 광화문 광장은 저마다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수문장들이 서 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우리는 과연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강지우와 박진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도 새드엔딩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삶의 한 단면일 뿐이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하느냐이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비단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정의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 사건을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우리 사회 전체가 무언가를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닐까. 차가운 돌바닥에 부딪혀 깨졌던 스마트폰 액정처럼 한번 금이 간 관계와 명예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듯이 과거의 상처와 실수는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강지우와 박진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제 카메라는 다시 현재의 경복궁 광장을 비춘다.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강지우와 박진수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존중과 이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무례함과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이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 수문장의 옷깃을 가볍게 흔들고 지나간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이야기들을 예고하는 것처럼. 수년이 더 흘러 강지우는 대법관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법조계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겸손하고 신중한 법조인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진솔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오히려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것 역시 자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였고 그 교훈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박진수는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전념하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그는 청소년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시상식장에서 그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과거에 큰 실수를 저질렀던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그의 수상 소감은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소식을 간간히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접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어쩌면 희미한 동지애 같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같은 사건으로 인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했다는 공통 분모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했을 수도 있다. 어느 봄날 강지우는 가족들과 함께 경복궁 나들이에 나섰다. 화창한 날씨 속에 많은 사람들이 궁궐을 찾아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광화문 앞을 지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수문장들을 바라보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늠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수문장의 역할과 그들이 지키는 전통의 의미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덧붙였다. 저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란다.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같은 시각 박진수는 센터에서 상담을 마치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문득 아주 오래전 자신이 서 있던 경복궁 광장을 떠올렸다. 그때의 분노와 후회는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서류에 집중했다. 과거는 흘러갔고 현재는 충실했으며 미래는 희망찼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월은 그렇게 또 흘러갔다. 강지우는 결국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녀의 취임사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는 법의 엄정함과 함께 따뜻한 공감 능력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연설 말미에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젊은 시절 저의 오만함과 경솔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저 자신 또한 큰 시련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법이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차가운 저울만이 아니라 인간의 산과 감정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법의 이름 아래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외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그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박진수는 자신의 상담센터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 강지우의 얼굴에서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연륜과 따뜻한 인간미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녀가 언급한 그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로서 그는 그녀의 변화와 성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날의 불행했던 사건이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게도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박진수는 몇 년 후 오랜 상담 경험과 군 생활의 기록을 담은 자전 에세이를 출간했다. 책의 제목은 갑옷 속의 눈물이었다. 그는 책에서 자신의 실수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특히 경복궁 사건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회고하며 당시 자신의 미숙했던 감정 처리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다. 나의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군 장병들과 감정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38, Total Characters 2,975. 강지우 대법원장은 우연히 서점에서 박진수의 책을 발견하고 조용히 구입했다. 그녀는 그날 밤 책을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책 속에는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박진수의 고뇌와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지막 장